세계 5위. 우리나라 영화 시장의 위치입니다. 이는 영화 산업이 발달한 프랑스와 인도를 제친 순위이며 영국을 바짝 따라붙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1988년 미국 영화사 직배가 시작되면서 존폐 위기에 몰렸었는데요. 이제는 우리를 위협했던 미국에 영화를 선판매하는 나라로 거듭납니다. 2010년대 들어 선판매되기 시작한 한국 영화는 부산엔 156개국, 아가씨 175개국, 기생충 192개국 등으로 점점 확대돼 왔습니다. 10년 만에 200여 나라에 수출하는 국가로 등극하게 된 건데요. 이는 당연히 높은 퀄리티의 영화가 제작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는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해 조명하는 기사들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사들 중 역사적 맥락에서 그 깊이를 짚은 기사를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그 제목은 한국 영화의 숨겨진 깊이. 오스카상을 수상한 기생충,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계급투쟁에 대한 해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영화의 토대를 닦은 영화 감독들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속 주인공 오대수는 납치되어 개인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15년 동안 그 어떤 설명도 없었다. 그를 외부 세계와 연결시키는 것은 텔레비전이 유일. 그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수동적인 관찰자가 될 뿐, 문자 그대로 그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 영화는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각색을 거친 작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오대수가 겪는 위기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대 이전의 좌절, 특히 영화 감독들이 직면했던 역경을 반영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대수의 강제 격리는 한국 영화 산업의 은유로 자리 잡았다. 한국인들은 20세기 내내 악몽에 시달렸다. 연속되는 권위주의 체제 아래서 억압적인 삶과 직면해야 했다. 일본에 의해 한국은 식민지화됐다. 그리고 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서구 열강에 의해 상호 적대적 국가로 분열돼야 했다. 그리고 전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폭정과 군사 통치의 공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격동의 근현대사를 겪는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유에 대한 침해는 매번 광범위하게 사회 전반에서 자행됐다. 특히 예술 분야의 표현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정부는 검열, 엄격한 제작 규제, 선전 영화의 선별적 홍보를 통해 영화 산업에 대한 편향적이고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했다. 1940년대 일본 제국주의 점령자들은 한국인이 만든 영화조차 영화 내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었다. 해방 직후 있었던 전쟁 이후의 한국의 권력자들은 철저한 반공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러한 엔터테인먼트계에 대한 폭압적인 통제를 가한다.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적대적인 북한의 실존이었다. 한국의 유명 감독 이만희 씨는 1965년 7인의 여포로라는 영화에서 북한 사람을 인간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한국 엔터테인먼트계의 자유는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니다. 나쁜 정치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그들은 상당한 세월을 흘려보내야 했다.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감독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사회에 대해 언급할 수 없었다. 이만희 감독은 40일간 구금됐었는데요. 중앙정보부는 그를 풀어주면서 반공영화 한 편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영화가 군번 없는 용사입니다. 이 전형적인 반공영화에도 불구하고 이만희 감독은 다시 끌려가 고초를 겪습니다. 그 이유는 신성일 씨를 캐스팅했다는 것, 즉 너무 잘생긴 배우가 북한군이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는 작년에 있었던 한국영상자료원의 전시회에서 볼 수 있었던 사례들인데요. 이 외에도 사극이 아닌 현대물인데 초가집이 나온다는 이유, 여배우가 살색의 옷을 입었다는 이유 등 지금 기준으로 보면 황당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던 한국 사회는 고도의 권위주의적 국가에서 신생 민주주의 국가로 급격히 옮겨가게 된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1980년대 들어 영화 지식인 집단 내부에서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힘을 응축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한국적 신파의 기치 아래 다소 어두운 주제와 장르를 탐색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진 축소된 자유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들이었다. 더 이상 영화가 국가를 대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영화 제작자들. 이 새로워진 한국에서는 이때부터 흥미롭고 다양하며 긴박감이 넘치는 영화들이 탄생하게 된다. 또한 그들은 박하사탕, 공동경비구역, 살인의 추억 등 한국 사회가 과거에 직면했던 악령들에 대해 피하지 않고 대면하는 영화들을 탄생시킨다. 한국 영화들은 국내 시장에서 헐리우드 영화와 대등하게 경쟁하기 시작한다. 오늘날에는 단순히 경쟁하는 것을 넘어 심지어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성과를 내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극소수의 국가. 한국 영화가 각광받는 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한국 사회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소위 386 세대라 불리는 감독들은 한국 영화 산업에서 전례 없는 붐을 일으켰다. 그들은 상업 영화에서부터 고품질의 예술 영화와 독립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창조했다. 통상 자국 영화 산업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1억 이상의 인구를 가져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작년 전시회에서 이장호 감독이 했던 한국 영화계 전반에 대한 평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흑수저의 입지전적 자수성가. 2000년대 초반 웰메이드라는 용어가 한국 영화계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는 상업영화, 예술영화의 격차를 해소하고 기존 장르 관습의 벽을 부셔나갔다. 이러한 영화들은 국제적인 찬사를 받기에 충분한 작품들이다.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은 권위주의 지배하에 있는 사회의 혼란스러운 일면을 보여준다. 즉 국민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집착했던 정부가 자행한 사회적 폭력을 경찰이라는 공권력에 입혀 표현해낸다. 김지훈 감독의 반전공포물 장화홍련은 또 다른 웰메이드 영화의 대표적인 예다. 트라우마와 죄책감의 결과로 영화가 끝날 때까지 여러 인격을 드러낸 순위. 이는 반전을 선사하며 모든 종류의 정신분석학적 해석의 관객을 초대한다. 그 밖에 이재용 감독의 스캔들과 같은 영화들의 상업적 성공은 개인의 내면을 고도로 파고들면서도 감독지향적인 영화의 위상을 확립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한국 영화의 걸작 올드보이가 드디어 2003년 11월에 개봉됐다. 이 영화는 세련된 세트 디자인 속에서 카메라 시점이 어떻게 영화의 존재감을 높여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여기에 영화 속 순간적인 단서와 이에 대한 제거 장치들, 드라마틱한 관점의 변화 등을 뛰어난 연출력으로 표현해냈다. 영화는 죄와 복수 문제에 대한 놀랍도록 냉철한 담론과 함께 더 어두운 감성이 놓여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영화의 토대를 놓은 것은 바로 이러한 영화와 감독들이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계급투쟁에 대한 논쟁을 불러옴과 함께 이러한 점에서 선구자로 등극하게 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검열의 엄혹한 시대를 딛고 거온 우리 영화산업. 그렇다면 지금은 검열이 없는 시대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에 대한 검열은 최소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 민간 영역에서 검열을 시도하는 시대. 단순히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넘어 창작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에서 넓게 퍼져나가는 급진적 페미니즘. 이에 의한 과도한 대중검열 시도들은 우리 대중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있었던 기안84 사건.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여성단체 소속 천여 명은 네이버 웹툰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엄혹했던 검열의 시대를 온몸으로 체험했던 원수연 씨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여성단체들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이들의 연재 중단 운동은 만화 탄업의 역사, 즉 50년이 넘도록 심해에 시달려온 선배님들과 동료 작가들이 범죄자로 몰리면서까지 투쟁해서 쟁취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이며 만화계 역사의 치욕스러운 암흑기를 다시 오게 하려는 패륜적 행위입니다. 창작의 결과는 취사 선택의 사항이지 강압적 제공이 아닙니다. 독자는 선택의 권한이 있으며 스스로 혐오를 느끼며 비판할 권한 역시 오롯이 독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창작물의 모범을 강요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창작은 그 시대의 불편함을 그릴 자유가 있으며 우리는 이를 보며 그 시대의 도덕적 가치와 판단의 잣대를 키우고 다양성 속의 객관적 기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인 겁니다. 저 역시 그녀의 말에 동의합니다. 이런 행태들 때문에 사회적 논란을 피하고자 유통 플랫폼에서 무리한 수정 요구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들이 생겨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차별과 역차별이 없는 좀 더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격했던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과 내재화된 불평등을 겪지 않고 제 아이가 그 꿈을 펼쳐나가길 절실히 원합니다. 그러나 가짜 미투가 큰 용기를 냈던 진짜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2차 가해를 해버리며 그 의미를 퇴색시켜버렸듯 그들이 행하는 소위 성인지 감수성으로 사회적 낙인부터 찍는 행위들은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걸 더 어렵게 하는 건 아닐까.